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영국의 콜만 교수는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각해서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제일 먼저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북한 문제보다도 어떤 의미로 더 저출산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2014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발표에 의하면 2750년 약 지금으로부터 750년 정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절벽이 돼서 이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또 어떤 이변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통계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전략회의에서도 저출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또 국민들은 문화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해법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고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산모 보호운동이랄지 또는 어린이 보호운동 같은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으로 오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헌정회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오늘 과연 몇 분이 나오시겠나 하고 참 아까 문희위원장은 비가 오시나 하고 걱정했다고 그러시는데 난 몇 분이 오시나 하고 그걸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이 행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육아방송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고 작년에도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1년 동안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배후에는 우리 신경식 전임 회장님이신데 많은 또 후원과 격려가 있으셔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가 마련이 됐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수고하시는 몇 분의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우리 여성부 장관님들에게 나오셨는데 아마 큰 지금 과제로 삼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쓴 예산을 보니까 한 20조 이상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돈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는 총론적인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통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총론보다는 강론이 이제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앙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상식이고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가임 여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강론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나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그 후원이 없이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것은 온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안보보다도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전개되는 이 세미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리껏 정말로 오늘 여기서는 뭔가 강론 중에 강론으로 정말로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런 방안이 창출되는 오늘 이 행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VIP 여러분들과 여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의 여성위원회 제2차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얼마나 다급한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도 굉장히 깊은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헌정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담론을 선도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여기에서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최저 출산율 1.05명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가 4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당초 예측보다 18년이나 빨라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주거,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주거, 일자리, 근로환경, 양육환경, 교육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토대를 이루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통해서 일과 생활 혹은 일과 가정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부모 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양육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것이 세종시와 나주시인데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에게 일자리 안정이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이 저출산에 고민했지만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런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를 통한 돌봄,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를 지원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여성가족부도 치열하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여러 선배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성공적인 개최를 빌며 참석해 주신 선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2차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토론회를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나 또 우리 학계에서는 다양하게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여러 번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국회를 제외하고 또 그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담론 형성이 또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헌정회에서 이렇게 그 토론회를 주최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지금 그 방향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일가정 양립,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생활을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런 전망을 좀 밝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 낳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좀 더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심도 있는 그런 분석과 토론과 그 속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정책이 정말 정합성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그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주최해 주신 헌정회와 우리 여성위원회 감사드리고요. 늘 이런 그 행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육아방송의 조혜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제가 또 이런 분위기에서 또 기라성 같은 분들을 뒤에 모시고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그 시작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어제 축구 보셨죠?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각자 국가대표 감독이 되듯이 저출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한마디씩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의 경험,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제가 일단 이야기 전제를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 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 관계는 이렇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꾸라고 감히 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평생을 신념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념처럼 살아왔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뭐랄까요, 그 의심 이런 거를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지고 가신다면은 제 발표는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이 분명히 사회 현상으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이고, 그런데 저출산을 자꾸 문제 하시게 되면은 출산을 안 하는, 출산을 일종의 기피하는 그 여성 개인을 내지는 가족을 저희가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출산이 분명히 문제긴 하지만 개인적 선택으로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그 어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선택이 모이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으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출산을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로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선택을 문제로 보는 것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스페인이 13년 정도 초저출산 1.3 이하를 겪었는데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이제 14년째인데 지금 2017년 따지면은 그냥 17년, 18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세계 최장의 그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출산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요즘 청년 세대들은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뭐가 문제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그 청년 세대와 중장년 노인 세대 간의 그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그 크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크냐? 왜 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그 자료를 넘기시면 저출산 기본계획의 관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그 이제 위험 시나리오, 공포 시나리오, 불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료집에 그 인구 절벽 이야기 나오지만 그 몇 페이지 넘기시면 인구 부양 부담의 허화실이라는 그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저출산을 문제로 삼는 게 지금 현재 100명의 생산활동 인구가 37명의 노인과 아동 청소년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구 부양 부담비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게 나중에 100분의 80, 100분의 100, 한 명에 한 명.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분모를 보십시오.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세입니다. 지금 혹시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50대로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제 노인의 개념이 64세가 아니라 즉 경제활동 참가 인구로 규정되는 게 64세가 끝이 아니라 69세가 될 수 있고 74세가 될 수 있고 분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위에 분자가 작아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 분모에서 지금 한국의 55%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80%가 된다고 한다면 분모의 숫자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64세로 이게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100분의 80이 주는 어떤 공포 이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번 이야기 나오지만 이제 저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죠. 저희 서울여자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대상 학교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제 지원인데 이거 저출산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그런데 자료집에 보시면 이게 저출산 예산이에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저출산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결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회적인 환경이 좋으면은 아이를 낳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광고판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프라임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저출산 예산이냐? 일단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넓은 의미에서는 저출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좁은 의미의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아이를 돌보고 낳고 돌보는 의미의 저출산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출산 예산 지금까지 100조 쓴 적 없습니다. 120조 쓴 적도 없고 이제 초반에 이제 어린이집 확대하고 그럴 때 일종의 이제 보육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이제 이런 데 있었고 저희가 지금 저출산 예산이라고 포함시키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주거 지원 확대 이게 저출산 예산이 아니더라도요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예산이 100조다 200조다 쏟아부었는데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페어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이것과 또 저출산이라는 다른 현상이 이제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저출산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그게 가족복지 관련 예산을 보거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보거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비용이 굉장히 낮은 국가다.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지출을 높이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필요한 과제이고 실제로 출산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국가들을 보면은 저희보다 훨씬 높은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그 100조, 200조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이제 400조, 500조 이런 수준인데 10여 년 동안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15, 16년 동안은 1년에 1조 정도씩 쓴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예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단 저출산 예산이라서가 아니라 살기 좋은 사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복지국가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서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이제 필요 조건이죠. 근데
돈만 쏟아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있구나. 더더군다나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그렇게 따지니까 결국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출산 왜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한 마디씩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 다 맞다 치고 하지만 뭐 아니면 뭐 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겠죠. 하지만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이는 아직까지 남자가 낳지 못합니다.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몇 명 낳아라 저희가 덕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여성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데 독박 육아, 경력 단절, 그다음에 그 나쁜 엄마, 직장 출근한 엄마는 나쁜 엄마가 돼요. 근데 나쁜 아빠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며느리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쁜 사회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젠더 폭력들이라든지 여성 입장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는 낳지 않는 거죠. 이런 사회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여성들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여성 취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취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이제 취업 활동이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쪽은 출산율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았다가 여성들의 취업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취업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중 부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선택하게 되느냐? 출산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요 지점이 독박 육아, 경력 단절, 뭐 성별 인권 격차 이런 것들을 여성이 겪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어느 순간 독박 육아에서 사라지고 남자와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성별 인권 격차 없어지고 경력 단절 사라지게 되는 성평등한 노동 시장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취업률도 올라가면서 고용률도 올라가면서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 뭐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렇게 따지니까 이 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행의 계곡이다. 이런 변화를 겪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출산율이 고용률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제는 성평등한 남녀 관계가 평등해지면서 가족 내에서도 그러면서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좋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계속 한 17, 18년째 이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이 계곡을 밑을 치면서 올라간 이 계곡에서 이제 이행을 한 이행의 계곡 현상을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행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오신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가져가셨으면 하는 개념이 다양성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단일하게 가족 관련해서 단일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양함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이제 3차 기본 계획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상대적으로 출산이 나름대로 좋은 국가들을 보면은 결국은 성평등, 양성평등, 다양성,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반이 된다. 남녀 일가정 양립,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남녀 일가정 양립. 그런데 그런 서유럽 국가 중에서 성평등 수준, 남녀 평등 수준이 좀 더 낮고 문화적 다양성 수준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도 여성이 주로 책임졌던 독일이 상대적으로 저출산 국가였다. 라는 진단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리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남성도 가사 돌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2007년을 독일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점은 그 전까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을 지원해 줬어요. 가족이 알아서 키우라고. 근데 현금을 받은 가족 입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결국 계속 누가 아이를 돌보게 됩니까? 여성이 돌보게 되겠죠. 남성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보다 더 많이 보니까 노동시장 나가고, 같이 일하다가도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경력단절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고학력 여성들은 내가 아이 낳아봤자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출산을 기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출산 현상을 계속 겪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가족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하던 형태에서 사회적 돌봄,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노동에 참여, 그 가사노동 돌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초등 전일제 학교, 그러니까 우리식의 초등 돌봄 교실이죠. 독일 같은 나라에서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 초등 돌봄 교실 그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4%에서 35%로 뛰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게 2025년까지 독일 연방정부에서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까지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돌봐준다. 이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독일도 아직까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해도 아직까지는 한 석 달밖에 안 한다든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출산 기본계획을 성평등 개념을 넣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그 2020년까지 출산율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젊은 여성들 내지는 그 배우자로서 남성들은 우리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냐. 옛날에 경제 성장할 때처럼 자원 투입하면은 성장률 7% 올리고 8% 올리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면은 우리가 뭐 아이 낳을 것 같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서 객관적 삶의 조건, 즉 뭐 나름대로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이제 물질적 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더불어서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 즉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겠구나, 내지는 독박육아 안 하겠구나, 함께 돌봄 부담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성평등, 결국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성평등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이 될 때, 제대로 포함이 될 때 아마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으로서도 사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뭐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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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공동 육아를 하고, 또 출산과 육아와 또 직장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어서 안명옥 의원께서 또 좋은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런 기회를 제가 또 여러 정말 관심 있으시고 열정 많으신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한민국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한 3가지 주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씀을 해왔고요. 제가 2004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그날부터 4월 15일부터 제가 인과학 공부를 했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예방의학을 전공을 해서 정책 공부를 하면서 인구는 1986년도 우리가 2.06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1.08이었죠. 그 다음에 또 2.06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 합계 출산율,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7대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5월 31일 날
2004년 5월 31일 날 1호 의안이 저출산 고령대 사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바이파티잔으로 모든 당이 여기에다 한번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2004년에 그때 이동욱 우리 실장님은 이 인구 대책을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 관계를 안 하시고 계셔서 그렇지만 그때 어땠냐면 2004년 8월 20일에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됐어요. 그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어땠냐면 이거는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책이 아니고요. 하나만 더 낳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새로 총리가 된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합심을 하면 정말 좋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많이 하지만 아까 다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가족 정책도 중요하고 사회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해야지 이게 여성들한테 애기 한 명 더 낳으세요 이거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남성들한테 양성평등이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일 거다. 우리 문희위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주최 측이기도 한데요.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저 부위원장님 여기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이 이야기들을 해도 우리 사회 전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한 가지 메시지 왜냐하면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막 함께 하는 것을 오늘 꼭 하나 결심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회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실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하고 한 번만 함께 구호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제 오늘의 구호라고 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가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바꾸자. 꼭 하시겠죠? 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기 하나 더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몇 분은 지금 보여요. 아기 한 명 더 낳으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오늘 제가 출산, 임산 등록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건 제가 뒤에다 아주 자세히 슬라이드에다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오늘 메시지 또 하나. 제가 2004년이 아니라 이건 1989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인구학도 공부하고 한국 와갖고 1989년도부터 얘기하던 건데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은 정말 기본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정재훈 우리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신 얘기요. 답 이미 아실 건데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죠? 완벽한 의미의 양성평등입니다. 그러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면면이 흐르지 않으면 물과 같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도 고령화 대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의 커다란 그냥 이거 제가 몇 년이에요? 지금 1989년부터 얘기하면서 30년 맞죠? 아니야. 그쵸? 30년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유영태 회장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회 굉장히 발전했다. 양성평등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나서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아기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부 양성평등, 진정한 의미의 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낳자, 그죠? 한 명이라도 더 낳자가 한 커다란 인구의 양을 늘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인구의 질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구의 질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온 겁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가입 여성은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에요? 16년 전. 그래서 사실은 이때 여기가 피크죠.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2005년에 아까 1.08 김상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법안은 그 전에 다 냈고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1983년부터 시작된 것을 여기 계신 정 박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학자로 살았으니까 일생 그렇게 고민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안 듣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 고령화 속도가요 이미 2017년에 자 고령화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하고 고령화하고 양축인데요 인구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됐을 것 같으세요? 거기 답이 그냥 있어요. 저출산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빨랐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도 여전히 모든 세상의 나라가 220개국 정도 있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4차 산업 되면서도 그냥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저출산이 최고의 속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실은 여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오늘 이동욱 실장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분석적이고 매우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으로 모두 세심하고 정교하게 분석을 안 하고 가면 우리는 맨날 그냥 공중에 떠갖고 우왕좌왕하다가 말 거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드립니다. 네, 아마 7월 4일 날 뭘 발표하신다는 거를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그렇다고 과거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거든요. 열심히들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14년이 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다들 했고 그러나 정교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제 조금 속도를 더 빨리 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추이는 제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요. 이거 보건복지부 모든 그 보도자료를 제가 다 분석해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출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저출산 아까 1호 의안은 말씀을 드렸고요. 2004년 여기 나와 있지만 9월 4일에 한나라당이 저출산 대책 기본법을 한나라당 모든 의원의 이름으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제가 만들어서 121분이 여기 김희정 의원님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17대에 계셨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 찬동을 해주셔갖고 이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병부에서는 고령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저는 그때 야당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고령사회 기본법을 또 정부에서 냈죠. 그래갖고 병합심리를 해갖고 그때 고령사회로만 가겠다라는 걸 제가 고집 법안 소위에 있어서 하는 바람에 저출산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야기가 저출산이라는 법안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4년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일이라고 정말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쨌거나 물길을 바꾸는 데는 조금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임산부의 날 하는데 제가 이것만 강조합니다. 임신기간, 인구의 질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의 주제인 인구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같이 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저출산 대책은요. 저출산 억제. 그러니까 뭐예요? 출산을 장려하는 거. 또 하나 축이 뭡니까? 질. 한 명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노르웨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뉴질랜드가 굉장히 잘 사는데 뉴질랜드가 인구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의 10분의 1.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러니까 저기 마지막 아래자 줄 강대국도 돼야 되지만 소강국을 지향하는 것도 우리는 전혀 강구할 수가 없다. 이 생각들을 하고 가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한번 말해보자고요. 현재 행복하냐? OECD 국가가 35개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지? 29째 줄.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소강국, 강대국도 되지만 소강국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국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행복 지수하고 요건 제가 이제 표를 만들면 한 표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요 한 표 갖고도 제가 한 1시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라색으로 제가 이렇게 한 데는 뭐냐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데입니다. 행복 지수 이런 관계를 한번 분석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수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태로부터 정말 그 천국까지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갑니다. 건강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삶의 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7가지를 모두 건강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그렇고요. 무식의 건강 캠페인하고 이거는 그냥 이 모든 것에 앞으로 15년 동안 그러니까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아시겠지만 이 중에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건강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중심 언어라는 걸 오늘 또 하나로 메시지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증명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임산부 등록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출생등록서는 우리 아직도 원시적인데 여기 보세요. 1951년도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서 미국 자료예요. 미국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갖고 썼는데 출생증명서에 1951년에 이랬고요. 지금 그렇다고 많이 변했냐?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변천은 그냥 가고요. 현재 임산부 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건소에 가야만 임산부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산부 제가 보건소에 가면 이 산모 수첩을 줘요. 이게 옛날 1970년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이게 산모 등록인데 제가 이거 답답해갖고 1989년도에 미국에서 오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갖고 한 애들이 임산부 등록을 해갖고 아기 낳아서 언제 예방접종 받은 것까지 한 책에 다 가갖고 이거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거 원가가. 근데 막 한 명 국민행복카드가 지금 5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 한 임산부들한테 가는 돈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저기 혹시 본인들이 갑오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다음에 일생 건강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고요. 메시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 지금 사산최고 책에 그러는데 2011년 이만 말씀만 드리고 거의 마무리를 할 건데요. CRC라고 그 UN 아동권利위원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시적이냐면 보편적 출생 등록도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며 권고를 하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가자. 그래서 여기 제가 미국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우리나라에서 출생 등록을 할 때 의사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냥 정상이냐 기형아가 아니냐 겉으로만 보고 출생 등록에 그런 것만 쓰게 돼 있어요. 미국은 1898년부터 출생 등록이 약 70개의 변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1898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 하고 있어서 출생 등록 체계를 만들자. 근데 출생 등록만이 아니라
지금 임산부들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그다음에 아기들의 문제까지 처음 임산을 등록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50만 원을 모든 임산부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면서 이런 시스템 하나가 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말도 안 하고 아직도 원시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인구의 자질 문제에 너무너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소위 정말 수태의 순간부터 우리가 돌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모든 건강관리 체계에 그 무지개 건강의 7가지 건강을 생각하며 자질 향상을 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진짜 한번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냐면 자 4차 산업혁명 얘기 계속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말 여기에는 가치, 철학 이것이 같이 가서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그래서 일당백 그래서 소강국 강대국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러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히 저출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알아야만 분석도 하고요. 알아야만 잘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시고 마지막 제 구호가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함께 나가자세요. 그래서 함께 행동으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가야지 그냥 이건 남들의 얘기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저출산 대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뭔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입양 이야기까지 하고 싶고 모두가 우리가 함께 기르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도저히 뭐 20분 안에 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 제 못다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이제부터 토론 감사합니다. 네.